안녕하세요. 사연플렉스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느 한 부부의 사연입니다. 이 사연을 접했을 때 같은 사건으로 두 부부의 생각이 참 많이 다르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남편의 입장에서 본 사건과 여자의 입장에서 본 사건 두 편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서로의 입장에서 본 이야기로 여러분의 공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잘 나가는 의사였습니다. 여느 의사들도 그렇지만 학창시절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고 의대 6년 동안도 정말 기를 쓰고 노력을 해서 그 당시 유망 과목인 정형외과 과장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술 실력도 좋아서 과장을 따자마자 바로 주임 교수가 될 정도로 병원에서 간판 의사가 되었지요. 그러던 때에 제 인생의 첫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앞만 보고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살아온 제 인생에 너무나도 큰 시련이었습니다. 한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디스크에 시달렸고 곧 결혼을 하게 되어 더 이상 디스크를 방치할 수 없어서 병원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치료를 해왔다면 금방 나아졌을 텐데 너무 방치해서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고 재활치료를 하면 좋겠지만 곧 결혼을 앞둔 상태라 빨리 좋아지려면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기에 수술을 권유하였습니다. 문제는 수술 후에 수술 후유증으로 하반신의 일부가 마비되는 증상이 오게 되었습니다. 수술도 잘 끝낸 상태라 저는 많이 당황했습니다. 정말 몇만 명 중에 한 명씩 일어나는 일이었죠. 문제는 그 환자가 꽤 유명한 기업의 딸이었습니다. 그 기업에서는 딸을 평생 불구로 만들었다고 소송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일명 의료사고입니다. 가끔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의료사고로 소명만 잘하면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 상대가 기업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어느 날 원장님이 부르시더군요. 자네 한 2, 3년 나갔다 오게. 상황이 아주 곤란하게 됐어. 사방군데 들쑤시고 언론에 나오면 우리 병원 자체가 타격이 너무 커. 자네한테는 미안하지만 자네가 좀 병원을 떠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수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며 병원에서 차분히 치료하다 보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항변을 해봤지만 원장님은 일단 저쪽에서 흥분해서 나오기 때문에 괜히 휘말렸다가는 병원도 저도 더 피해가 심각해질 거라며 저를 설득하시더군요. 의사가 되면 이런 일 종종 있어. 특히 외과 의사들은 더 그래. 자네 여태 한 번도 쉬어본 적 없지? 이참에 좀 쉬었다 간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먹고 어디 조용한 병원에 페이닥터로 지내면서 세월 좀 보내고 오게.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지방병원 운영을 하는데 요즘 페이닥터를 구한다고 하더군. 지방이라 환자도 별로 없어서 딱일 거야.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 그쪽에 가서 2, 3년 조용히 지내다 복귀하게. 참, 큰 수술 있을 때는 교수 자격으로 부를 테니까 우리 애들도 좀 가르쳐주고 수술 실력 썩힐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런 걱정은 말고 다 자네 앞으로 잘 되라고 하는 거니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피할 때는 피해가는 게 상책이야. 저는 억울하긴 했지만 그래도 원장님 말씀도 맞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는 상대에게 괜히 함께 대응을 하다가 더 문제만 커지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특히 환자가 아예 불구가 된 거가 아닌 일시적인 마비 증상이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저는 원장님 말씀에 따라 잠시 다른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다른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와이프가 길길이 날뛰었죠. 자기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아빠에게 이야기한다고까지 해서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장인어른도 의사이셨거든요. 하지만 장인어른도 어느 정도 상황을 알기에 그냥 몇 년 좀 쉬는 거다라고 설득을 해보려 했지만 와이프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군요. 한마디로 창피해서 절대 용납을 못한다는 겁니다.
주위 친구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 거냐며 나락으로 떨어진 의사 부인 취급을 할 텐데 그 꼴을 못 보겠다며 버팅기더군요. 의사 집안에 무남 동료로 자라서 철없다고는 느껴졌지만 이번 일은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해줄 수 있는 건 와이프와 애는 전처럼 집에 있고 저만 병원 근처 집을 구해 가기로 하는 걸로 결론을 냈지요. 어차피 와이프는 서울 강남을 떠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으로 저 혼자 내려가는 걸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지방병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내려갈 때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여태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가는 기분이랄까요? 더군다나 가족과 함께여서가 아니라 혼자 내려가다니 다 망해서 짐 싸들고 야밤도주하는 처참한 기분이었죠. 그래도 생각보다 지방병원은 괜찮았습니다. 병원들만 모여있는 건물이라 동료들도 꽤 있고 비록 나이 드신 분도 많았지만 저처럼 잠깐 내려온 동료들이 몇 있어서 한 번씩 술도 먹을 수 있어서 좋았지요. 환자도 많지 않았고 무엇보다 수술을 일주일에 두세 번 서울에 올라가서 하다 보니 수술수가 많이 줄어서 심적 부담감도 많이 덜 수 있었죠.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죠. 그동안 너무 하루 24시간을 쪼개서 잠도 쪽잠만 자는 생활을 해왔던지라 처음으로 하루 종일 숙소에서 지낸 첫 휴일엔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를 정도였지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있었습니다. 와이프가 거의 매일 닥달을 하더군요. 처음 한두 달은 그래도 조용했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자 저에게 왜 빨리 복귀 안 하냐고 성화를 부렸습니다. 저는 여유있게 생각하자. 그래도 수술을 하지 않냐. 잠시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라고 하며 아이 데리고 종종 놀러 오라고 공기도 좋고 아주 좋다고 했지요. 그때마다 와이프는 한심한 듯 쳐다봤습니다. 더군다나 동창 모임들을 갔다 온 후에는 그 히스테리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애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댄다며 창피해서 앞으로 모임도 못 나가겠다며 자기 이러고는 못 살겠다고 막무가내로 떼를 쓰기도 하더군요. 저는 점점 와이프에게 질려갔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들었죠. 수술이 잡히는 날엔 아이를 보기 위해 집에 들렸는데 점차 그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숙소에서 혼자 있는 날들이 늘더군요. 좁은 방이 싫어서 투룸의 아파트를 얻었는데 혼자 지내다 보니 유난히 넓게 느껴지더군요.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층 다른 병원에 웃는 모습이 이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병원의 의사랑은 저와 비슷한 처지라 점심도 같이 먹고 자주 내왕을 했는데 그때마다 환하게 웃어주는 간호사를 보면 하루가 즐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친 그 웃음이 이쁜 간호사가 술을 사달라는 겁니다. 저도 그날 딱히 할 일이 없던 터라 흔쾌히 그러자고 했지요. 그 간호사는 이곳에 오셨으니 동네 맛집을 소개시켜 준다며 이곳저곳을 끌려다니게 되었지요. 사실 같은 병원의 간호사들과는 점심도 함부로 먹지 않았습니다. 괜히 구설수에 휘말릴 수도 있고 더군다나 와이프가 먼 친척이라고 아는 간호사를 한 명 써달라고 부탁으로 들여놨기에 뻔한 상황이었죠. 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는 간호사였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 병원 내의 간호사들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히 와이프 귀에 들어가면 골치 아파질 테니까 피한 거죠. 사투리를 맛깔나게 쓰는 웃음이 이쁜 간호사는 아주 쾌활했습니다. 저도 친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도 의사라서인지 무뚝뚝하고 서로 대화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이런 상냥한 여동생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났었지요. 그 뒤로 우리는 종종 시간이 나면 자주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간만에 즐기는 휴가 같은 여유에 서울에서 공부만 하고 지냈던 저였기에 이곳저곳 시골 풍경을 느끼는 것은 저에게 많은 힐링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우연찮게 간호사 집이 이곳과는 꽤 거리가 멀고 형제들이 많은 곳에서 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별다른 사심 없이 집에 방이 남으니 정 피곤하면 그 집에서 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병원이 수술도 하는 병원이라 늦게 끝나는 날이면 막차를 타고 가야 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서 무섭다고 하더군요. 하물며 집에서 또 식구들을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제 연애도 해야 할 텐데 하는 안쓰러움에 어차피 남는 방이고 저는 일주일에 세네 번만 잠만 자는 공간이라 편하게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그래도 되냐고 하면서 자기 방을 가지는 게 평생 소원이었다고 너무 좋아하더군요.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동거 아닌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심이라고는 일도 없었습니다. 저보다 한참 어린 나이인데다가 동생 가치로만 보이는 친구여서 더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벌어지더군요. 하루는 난데없이 와이프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자마자 집에 쳐들어가서 저를 쏘아붙이더군요. 이러려고 여기 있는 거였어? 아주 살림을 차렸네. 애한테 창피하지도 않냐? 하더니 제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화를 내고 다시 가버리는 거였습니다. 저는 잠시 멍한 상태로 그제서야 와이프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여자를 집에 들인 거에 실수를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그래도 저는 사심이 없이 대한 행동이고 그 친구와 아무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 이야기는 들여보려고도 하지 않는 와이프에게 화가 났었죠. 그렇게 또 싸우게 되자 저는 와이프에게 지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비율을 맞춰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혼도 사실 장인어른이 업계에 각광받는 분이셨고 평소 존경했기 때문에 사석에서 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런 분의 따님이라면 감지덕지거니 하고 결혼을 한 거였기 때문에 연애 감정 없이 시작한 와이프와의 결혼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결국 서로 쌓아왔던 불만이 여러 문제가 발생하자 터진 거였지요. 저도 저대로 그동안 와이프에게 불만이 있었기에 아예 와이프와 대화 자체를 안 했습니다. 와이프도 그 와중에 돈을 보내달라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은 일체하지 않았기에 저는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저를 돈으로만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만 저를 제가 필요했던 거죠. 그렇게 냉전으로 1, 2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일부러 집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와 수시로 영상통화를 했기에 그래도 참을 수 있었고 부쩍 수시로 영상통화를 하는 거 보니 아마도 와이프가 시켜서 내가 뭐 하고 있나 감시를 하는 것 같았죠. 더군다나 아이를 요즘 너무 영재학원이다 뭐다 해서 새벽까지 잡아두고 공부를 시켜서 저와 몇 번의 큰 소리를 오갔죠. 공부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야지 애를 잡는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니 그건 옛날 말이고 요즘은 엄마가 일일이 다 챙기지 않으면 뒤처져서 바보가 된다고 끝까지 애들 교육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를 배제했기에 저도 집에 가봐야 새벽에 힘들게 들어오는 아이를 한번 안아주는 거 외엔 해줄 게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장인어른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네, 거기 괜찮은가? 그래, 혼자 고생이 많지? 이번에 서울 올라오면 집에 한번 들리게. 저는 일순 와이프가 장인어른에게 또 뭔가를 졸랐다고 느꼈지요. 제가 장인어른을 평소에 어려워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뭔가 저에게 어려운 부탁을 할 때는 장인어른에게 이야기해서 저에게 통보하듯 해왔기에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자네 여자 생겼나? 찾아간 장인어른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상황이 곤란한 옆 병원 간호사 방 하나 내준 겁니다. 아마도 와이프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말하지 않아서 아마 화가 났나 봅니다. 전 그냥 남는 방 하나 빌려준 거다라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그것 때문에 더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내 장인어들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부부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겪는 거야. 그러다 보면 더 단단해지고 그래. 우리 딸내미가 아직도 철이 없어서 그래. 내가 너무 오냐오냐 하고 와이프한테만 맡기고 키웠더니 결혼해서도 자기 멋대로 하는 건 안 고쳐지는군. 같은 남자로 자네에게 미안하네. 아닙니다. 저도 요즘에 심정적으로 피곤하다 보니 와이프 얘기에 소홀하게 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저는 절 끝까지 믿어주는 장인어른이 고마웠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 녀석이 제주도로 내려간다고 성화를 부리네. 처음에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했는데 애 엄마를 아주 쥐잡듯이 잡는가 봐. 창피해서 여기에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미국으로 이민 가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하나 봐. 자네도 지방에 있으니 서울로 올라올 때까지 당분간 제주에 내려가 있는 건 어떨까 싶네. 이참에 둘 다 좀 떨어져서 서로에 대해 많이 생각해봐. 이럴 땐 부딪히려 하지 말고 일단 해달라는 대로 좀 해봐 주자고.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손주도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다 하는데 거기 국제학교가 나름 괜찮다고 하더군. 집이랑 학교는 내가 해줄 테니 자네는 그냥 모른 체 하고 그냥 보내줘.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저에게 상의 한마디 없었는데 갑자기 제주라니요. 그렇지 않아도 주위 선후배들에게 제주국제학교는 꽤 이슈였습니다. 직업상 해외 유학을 보내기 어려웠던지라 한국에서 국제학교가 생겼다는 것에 많은 관심도 있었고 실제 보내본 선후배들 사이에 꽤 괜찮다는 평이 있었거든요. 야, 좋게 생각해. 집하고 학비 내주는 장인어른 있겠다. 주말에 한 번씩 바닷바람 쐬고 오겠다. 얼마나 좋냐? 야, 나는 와이프가 보내달라고 서와인데 돈이 없어서 못 보내고 있다. 간만에 같은 병원 선배와 술을 먹는데 조언을 해주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이와 와이프를 제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와이프가 이리저리 알아봐서인지 이사간 타운하우스가 저와 유사한 의사, 변호사, 연예인 등 전문직들이 많이 사는 곳이어서 와이프도 몇몇 아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 와이프는 금방 적응을 하더군요. 가끔 한 번씩 가면 단지 내 주민들과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공부에 부담을 덜고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되니 아들내미가 많이 밝아져서 좋았습니다. 아들과 주말이면 오름도 올라다니며 정말 간만에 부자간의 정도 느낄 수 있었지요. 그렇게 제주의 생활이 저도 와이프도 익숙해질 무렵 한 가지 사건이 터졌습니다. 와이프는 제주에서 주변 눈치도 안 보고 오로지 가족들만 챙기면서 생활을 하자 저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연애라는 걸 하지 않았기에 아들내미를 학교에 보내고 돌아올 때까지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은 정말 익숙치 않더군요. 그래도 제주란 게 참 신기해서 근처 오름만 가도 어디나 경치가 좋아서 둘이 손잡고 걷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평생 한 말보다 그 짧은 한두 시간에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지요. 그래서 서로에게 불만인 거, 앞으로 하고 싶은 거든 서로에 대해 많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자주 보는 앞집 부부와 저녁을 같이 먹을 때였습니다. 병원 손님 중에 송이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있는데 첫 수확을 했다고 송이를 한 박스 주셔서 저는 제주에 오면서 송이를 가져와서 이웃과 나눠 먹고 있었지요. 어느 정도 술을 거나하게 먹고 파할 무렵 앞집 부인이 저에게 대뜸 김 닥터, 부인 관리 좀 해요. 요즘 부쩍 밤마시를 다니더라고. 애 혼자 놔뒀다가 뭔 일 나면 어떡하려고. 여기 단지에 바람 피고 서로 쌈나고 해서 난리 난 집 많아요. 조심해요. 저는 실실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 부인에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 부부 사이가 좋아져서 아주 행복할 때였거든요. 저는 그냥 건성으로 못 들은 채 했습니다. 그래도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뭔가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를 의심하자 그동안 아들과 통화한 내용이 머릿속에 떠오르더군요.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없다고 무서워했던 적도 있고 엄마가 연락이 안 된다고
저를 찾던 적도 있었지요. 그 뒤로 다시 찾은 제주에서 저는 앞집 이닥터와 따로 술을 한잔했습니다. 앞집 이닥터는 제주에 와서 친해져서 가끔 개인적으로 연락도 하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었습니다. 이닥터, 혹시 부인한테 우리 와이프 얘기 들은 거 있어? 저는 아예 직접적으로 물어봤지요. 평소 입이 싸기로 소문난 부인이어서 아마 남편에게는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했겠거니 했지요. 아유, 정말 그 옆에는 못 말리겠네. 그새 또 이야기했나 보네. 그래, 자네도 알고 있어야 대처를 할 테니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이야기해 줄게. 다만 이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 명심하게. 그냥 동네에 떠돌아다니는 소문일 뿐이야. 그날 이 닥터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국제학교가 생기면서 근처에 고급 레스토랑이 생겼는데 거기에 새로운 셰프가 유럽 사람으로 동네 소문난 바람둥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셰프를 두고 단지 내 여자들이 서로 자기 애인이라고 싸움이 났었다고 하더군요. 남자들이 없는 단지에서 여자들끼리 지내다 보니 그런 문제로 서슴없이 목소리 높여서 싸우는 일이 종종 목격이 돼서 단지 내가 시끄럽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제 와이프가 그 부류에 낀 게 아닐까 생각이 된다 하더군요.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힐링하라고 보내놨더니 여기서 바람을 피고 있다니요. 자자, 너무 열내지 말고 내가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그 새끼 그냥 천하의 바람둥이인가 봐. 돈 많은 여자들 이 사람 저 사람 건드리면서 자존심 싸움 부추겨서 자기네 가게 매출 올리는 그런 녀석 같더라고. 자네 부인도 걸렸다면 그냥 피해자야. 그 녀석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가 보더라고. 동네 여자들이 난리 난 거 보면 아주 대놓고 부추기는 것 같아. 그런데 정작 잠자리는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 자기도 괜히 여자 건드려서 큰 문제는 안 만들려는 거겠지. 잘 알아보고 대처하라고. 저는 이 닥터의 조언에 일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부자 아주머니들을 상대하면서 자존심 싸움을 부추겨서 매출을 올리는 상술은 서울에서도 꽤 있는 일이었거든요. 일예로 헬스클럽도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오피스텔 같은 곳에서 운동기구 몇 개만 갖다 놓고 성형수술한 이부장한 남자 녀석들이 트레이너니 어쩌니 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넘게 트레이닝비로 뜯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녀석들도 다 관리네 어쩌니 하면서 아파트 단지 이 여자 저 여자를 꼬셔서 서로 감정 싸움 부추겨서 서로 돈을 갖다 바치게 하는 일이 다반사였죠. 물론 제 와이프도 몇 달 그리 하다가 처갓집에 걸려서 혼쭐이 나곤 안 나갔지만 말이죠. 그날 저녁 일찍 아들을 재워놓고 와이프와 와인 한 잔을 하며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요즘 또 모임 만들어 나가는 거야? 아니 왜? 갑자기. 나야 뭐 항상 모임이 많지. 앞집 이닥터 부인한테 이야기 들었는데 당신 모임에 여자들이 남자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쌈도 나고 한다던데 당신도 설마 거기 껴있는 건 아니지? 아니 저 옆엔 내가 정말 맨날 이 말 저 말 하고 다녀서 상족을 안 해줬더니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생겨서 자기야 나 아니야. 자기 나 요즘 잘하잖아.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고야 말았지요. 저는 화가 나는 것을 참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정말 여기에서도 또 모임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내가 그런 이상한 모임 만들어서 같이 다니다 보면 휩쓸려서 이상한 소문 나고 그러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자기야 아니야. 오해하지 마. 나 정말 아니야. 와이프는 끝까지 아니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 편하려면 이참에 와이프를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장 짐 싸서 처갓집 가 있어. 애는 기숙사에 보내고. 알았어? 내가 한 번만 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는 가만 안 있겠다고 분명히 전에 경고했었어. 당신 책임이니까 처갓집에서 당분간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지내. 와이프는 본인이 잘못한 게 있는지 고개를 푹 떨구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자기야 내가 바꿀게. 나도 그동안 그렇게 지낸 거 반성하고 있어. 앞으로 당신만 보고 살게. 미안해. 그렇게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처갓집에는 내가 서울에 다시 출근할 수도 있어서
아내가 당분간 처갓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제가 올라오면 합치기로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마침 저는 와이프가 올라온 후 큰 수술이 생겨서 그 계기로 병원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냐 의심하던 장모님이었지만 정말 말대로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서울로 복귀하게 되자 장모님도 의심을 하지 않으셨지요. 저는 일부러 처가살이를 몇 달 했습니다. 와이프는 그동안 음식도 거의 안 하고 도우미를 불러서 생활을 했기에 아예 이참에 음식 만드는 것도 장모님에게 배우라고 하며 제가 처가에 눌러 있었지요. 그래서인지 와이프는 전과 다른 여자가 되었습니다. 모임도 안 나가고 집에서 음식 만드는 것도 배우고 어머님과 장도 보러 다니면서 차츰 여느 주부의 모습이 되어갔지요. 우리는 그렇게 부부가 되어갔습니다. 처음부터 사랑으로 만나 결혼한 사이는 아니지만 살면서 서로 맞춰가는 법도 배우고 서로 배려하는 법도 배우면서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점점 부부가 되어갔습니다. 이제는 우리 부부는 제가 휴가일 때 제주에 내려가서 아들도 만나고 손잡고 오름이나 바다도 거니면서 여느 부부와 같은 생활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부부에게 또 다른 시련이 오겠지요. 그렇지만 여태 쌓아왔던 신뢰로 그런 시련을 넘으면서 점점 단단한 부부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시련이 생기면 그것을 기회로 더 단단한 삶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